심청이는 공간을 3번 이동한다고. 각각의 공간이 심청이에게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요. 효녀라며 심청이가. 누구한테 가야 돼?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안 가? 가장 큰 반항이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가장 큰 반항. 부모 말대로 하는 거예요. 질문 좀 드려볼까요? 네. 심청전 읽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네. 동화책.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네. 읽은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심청전 실제로 여쭤보면 예, 알기는 다 아는데 예. 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전을 읽은 게 아니고 그냥 동화로. 동화로. 이야기로만 그래서 이제 심청이의 인생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질문을 뚝뚝 던지면 잘 모르세요. 그랬어요? 뭐 이러면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용궁을 가잖아요. 심청이가 인당수에 콩 빠져가지고. 용궁에 몇 년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모르고 있네.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원전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몇 년 있었다라고 그럼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심청전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소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심청전 다시 읽기는 오늘 읽을 심청전은 이게 심청이 얘기가 맞아?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이제 모티브는 심청이한테서 따왔지만 그 모티브로 우리 삶의 공간을 한번 돌아보자 라는 취지로 오늘 시작을 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3가지 테마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소설이 재미있을까? 라는 질문. 재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읽지 않겠죠. 그러면 새롭게 한번 읽어볼 수는 있을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새롭게. 그래서 두 번째 테마는 새롭게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세 번째, 심청전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한번 해보자. 이 고소설 심청전을 재밌게 새롭게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3번은 심청전을 다시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설이 재미있을까?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소설이죠. 왜 그럼 누구도 읽지 않을까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심청전, 춘향전을 재밌게 읽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 신화 또 재밌게 읽잖아요. 이렇게 이제 낯선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재밌게, 새롭게 읽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들,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알잖아. 뻔한 얘기잖아. 즉, 누구도 읽지 않는 책이 된 이유는 뻔한 스토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뻔한 걸 우리한테 강제하잖아요. 심청이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효녀 심청이.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거든요. 심청이가 효녀 맞아? 효녀 맞나요? 효녀예요? 효녀를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효녀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혹시 자녀분 계시나요? 네, 있어요. 자녀분이 나를 위해서 몸을 팔아요. 자기 목숨을 팔아요. 그 생각 안 해봤다. 자, 그러면 그 자녀가 나한테 효를 하고 있나요? 불효 아닌가요? 맞아요. 네. 엄청 크고. 그렇죠. 이게 효라는 이름으로 효를 치는 거예요. 이걸 이효, 상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청이 과연 효녀 맞아? 그리고 아버지가 눈 멀었잖아. 죽음으로 없어지면 이 아버지의 삶은 어떻게 될까? 왠지 현실 도피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심청이가 효녀 맞나? 그럼 효녀가 아니면 이 심청이는 다른 효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고 있진 않나?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진 않나? 이걸 한번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그 후대에 우리들이 이제 이런 고전을 접하는 자세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주어졌던 것 틀 안에서 사유하는 게 아니고 틀 밖으로 걸어 나가서 한번 물어보는 거죠. 맞아? 정말 맞아? 그러면 색다른 영역들이 막 펼쳐지거든요. 알록달록하게. 그래서 오늘은 그 길을 한번 걸어 볼 거예요.
그래서 고소설이 재미있을까? 재미없다. 없었다. 그러나 재미있게 읽을 방법들은 있다. 뭐를 함으로써?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맞아? 그게 맞아? 그 틀이 맞아? 다른 얘기하고 있진 않아? 이렇게. 3번에 보면 다시 읽어볼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읽어보자. 심청전을. 뭐를 따라서? 오늘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심청이가 자기 일생을 살면서 세 공간을 이동을 해요. 자기가 태어났던 장소, 도화동. 그리고 이제 인당수에 퐁당 빠져서 용구. 그리고 이제 연꽃 타고 화려하게 궁궐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 곳을 평생을 이동하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장소하고 자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살던 공간, 그리고 그때의 나의 캐릭터, 나의 삶, 그 다음 이동했을 때 나의 캐릭터, 삶, 공간. 이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심청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도화동에서의 심청이, 궁궐에서의 심청이, 그 다음에 용궁에서 심청이는 각각의 다른 면모들을 보여줍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근데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산에 올라갈 때 이게 뭐 좀 장비도 갖추고 올라가야 되듯이 이 소설을 고소설이 재미있을까? 재미있게 읽어보자 이래놓고 던져놓으면 이게 재미있어지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죠? 재밌어지려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운동화도 좀 단디 메고 모자도 좀 쓰고 준비를 좀 하고 가야 재미있게 산을 구경할 수 있듯이 심청전도 한번 재미있게 가기 위해서 미리 좀 공부를 좀 해봅시다. 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되냐면 신화적 사고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개념을 잡고 심청전을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 도시에 살고 있어요.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거는 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해를 가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질서, 또 배려. 좋습니다. 또 법, 네, 또 규칙. 근데 비슷한 얘기들 다 나왔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려면 이 공동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어떤 사유의 패턴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합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서로 합리적인 사유를 하지 않으면 이 복잡한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배려를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뭐 이제 성인들이 인류에 출현했던 시기가 비슷한 거 아시죠? 비슷하게 한 2000년 전쯤에 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하고 맞물리냐면 각각 씨족끼리 이렇게 자기네 부족들이 이렇게 살다가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도시를 이루기 시작해요. 전쟁도 일어나서 나라도 통합이 되고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시대였거든요. 기존의 씨족 사회에서 청동기 문화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규칙과 제도로는 이 도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인간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그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나타나신 분들이 부처라든지 공자라든지 예수라든지 새로운 인류가 나아가야 할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타나신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화를 받잖아요. 아,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보편적인 거라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보편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이성적 사유나 합리적 사유는 인류 진화의 역사적 산물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출현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 합리적 사유로만 삶을 영위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살 수도 없어요. 그 이면에 다른 사유도 있어요. 그게 공존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신화적 사유라고 이제 오늘 이름을 붙여볼 거예요. 4살짜리 아기하고 우리가 이성적 대화가 되나요? 합리적 대화가 되나요? 그 아기하고는 다른 류의 사유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꿈 얘기를 하는데
뭐 꿈은 뭐 현실이 아니야. 그거는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애가 알아듣나요? 그 꿈속의 이야기로 꿈을 가지고 아이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게 이성적, 합리적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상당히 많은 인간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해봤나요, 할머니? 우리나라에는 독특하게 이렇게 산업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도시화되고 합리적 사유를 장착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가 중첩이 돼 있어요. 압축적으로. 짧은 시대에. 저희 어머니하고 또 저의 이제 사유적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벌써 7, 8순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손자 세대들. 이분들하고 요 세대하고 요 세대의 얘기는 그 외국어 번역해야 돼요, 이렇게. 네. 신화적 사고와 합리적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면서 막 부딪히는 현장이거든요. 대화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오늘은 그러한 신화적 사고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위에 보면 현재 이성적 합리적 사고는 인류 진화의 산물이다. 이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인간의 이익이나 편의를 기준으로 구획하고 나누고 개량화한 사고다. 이러한 사고가 있어야지만 이 많은 인구들이 도시에서 몰려갈 수 있는 거죠. 질서를 가지고. 그러면 이성적 사유가 아닌 신화적 사고는 어떠한 사고를 얘기하는가? 이제 첫 번째, 서로 다른 이질적인 종과의 우월적 구별이 없어요. 신화적 사고의 특징은. 맨부커상을 수상한 책이 있죠, 우리나라에. 한강이죠. 한강의 채식주의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부커상을 수상했가 대단한 책이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채식주의자를 읽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 문화권에서는, 서구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읽히고 센세이션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폴론과 다프네 신화 아세요? 예. 아폴론이 태양의 신이잖아요. 다프네라는 여인을 너무 사랑했어. 막 쫓아가. 근데 다프네는 싫어, 얘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저 남자 싫어. 차라리 나무가 될래. 그래가지고 이게 나무가 되죠. 월계수가 돼버리잖아요. 이 모티브가 채식주의자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남편을 피해서 이 여자 주인공은 목석이 돼요, 점점. 그 이전에 또 아버지의 폭력. 남성의 어떠한 원치 않는 권력이 나한테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점차적으로 목석이 돼요. 이 모티브가 채식주의자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신화적 사고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이 뭐가 돼? 아까 다프네가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됐어요. 종차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고에도 그런 얘기 많잖아요. 신화부터 우리 조상님 곰이잖아요. 곰이 인간이 된 거잖아요. 마늘 먹고. 뭐죠? 동물과 사람, 식물과 사람. 이게 종차가 없이 서로 넘나들어요. 이게 이제 신화적 사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적, 공간적 제약도 제거가 돼요. 그 모든 시간대를 넘나들어요. 이질적인 공간도 막 해요. 심청전에서도 이제 그런 사유가 나타나는데, 물에 빠졌어요? 다른 세계로 가요. 그게 어디예요? 용궁이에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잖아, 우리는. 근데 이 신화적 사고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합리적 사고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신화적 사고의 공간의 폭이 어때요? 엄청나게 넓어요. 심청이가 용궁에 딱 도착했는데 하늘에서 용왕한테 너 제대로 공양 안 하면 너 죽어. 막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물, 그 다음 지상에서 온 심청이 막 세 공간이 막 어우러져 만나요. 이게 이제 신화적 사고에서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공간, 시간, 이런 구획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판이 굉장히 커요. 우리의 이 좁은 이성적, 합리적 사유의 이 좁은 사유의 판보다 판이 엄청나게 커요. 그게 이제 신청전에도 고스란히 나타났죠. 그럼 이제 세 번째 특징이 이제 이성적, 합리적 언어는 주로 이제 지시어, 묘사어가 주를 이루어요. 이건 무엇이다, 이건 무엇 하다, 이런 식으로. 신화적 사고는 지시어,
그다음 묘사어보다는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청이가 물속으로 퐁당 들어간 거잖아요. 인류의 어떤 고전 문학에서 이제 물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새로운 공간으로 가기 위한 매개 공간 또는 무의식의 공간, 치유의 공간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언어를 쓰지만 그 물이 상징하는 공간이 다른 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다른 상징어들을 씁니다. 목사님이시잖아요. 예. 그 기독교에서 물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상징이. 그렇죠. 예. 그 물 받고 나면 딴 사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물 속에 한번 들어갔다 이렇게 나온 인간은 그 이전과는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청이가 퐁당 들어갔다가 이렇게 퐁당 나오잖아요. 예전의 심청이와 이의 심청이는 전혀 다른 존재자가 된 거죠. 그걸 또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절대로 심청이가 도화동으로 돌아가지 않아. 왜? 이미 다른 이질적인 인간이 돼서 옛날의 공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질적인 인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도화동이 상징하는 거는 공간이 아닌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이제 낯선 것과의 만남을 이제 용궁이나 달나라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낯선 것과의 만남을 그냥 지시어나 뭐 서술어로 표현하잖아요. 나는 어느 곳에 가서 뭐뭐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다른 언어로 표현한 거죠. 용궁, 달나라 갔다 왔다. 뭐 또 부지소종 이래가지고 간 곳을 알 수 없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간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고 새로운 존재자가 된 거를 동물이 되었다, 식물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 아시죠? 뭐가 되나요? 벌레가 되잖아요, 그죠? 현대식으로 우리식으로 그걸 표현하라고 그러면 나는 마치 우리 집안에서 벌레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 벌레 취급을 받았어. 뭐뭐처럼 일하고 직유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카프카는 직유법을 쓰지 않아요. 뭘 썼어요? 바로 벌레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전형적인 신화적 사고예요. 벌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도 종차가 없이 그냥 벌레가 되는 거죠. 전형적으로 신화적 사유로 이제 글을 써낸 거죠. 이렇듯 우리에게는 신화적 사고가 문학이나 예술이나 그다음에 실제 삶에서도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 신화적 사고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 삶을 살아가고 바깥 현상을 보고 문학 작품을 읽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스산하죠, 그죠? 너무 빈 공간들이 많아요. A와 B 사이에 이 빈 공간들이 너무 커져버려요. 지금 현대인들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빈 공간 여백이 너무 많아. 뭐냐면 옛날에는 우리 뒷동산에 거대한 나무가 있어. 그럼 그 거대한 나무에 뭐가 있어요? 각종 이야기가 있어요. 무수한 얘기가 있는 거야. 전설도 있고 사람 얘기도 붙어 있고 뭐 실력 얘기도 붙어 있고. 돌 하나에도 이 돌은 뭐 남편을 기다리다 죽은 돌이야. 망부석. 각종 이야기가 있어요. 그 눈을 들어서 저 건물 무슨 얘기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세상에 보이네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스토리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공간과 공간 사이에 뭐가 없어. 혹시 신화적 사고가 많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스산해져. 힘들잖아요. 그냥 얼마 몇 평 뭐. 자, 그래서 이제 신화적 사고는 이러한 사고입니다. 이제 신화적 사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심청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까 이제 얘기했죠. 심청이는 공간을 3번 이동한다고. 도화동, 용궁, 궁궐. 각각의 공간이 심청이에게 의미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자신의 이제 공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도화동. 도화동은 심청이가 태어난 곳이에요. 심청이 아버지인 심학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탄생 공간이잖아요. 탄생 공간은 2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줘요. 안락한 공간, 편안한 공간, 익숙한 공간. 내가 힘들 때
뭐 의지할 수 있는 이런 편안한 공간. 또 하나는 지긋지긋한 공간. 나를 압박하고 규율하고 통제하는 공간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이런 공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집이 정말 스위트홈이지만은 않잖아요. 무서운 아버지도 있고 잔소리하면 엄마도 있고 아내까지 말 안 듣는 늑대 같은 새끼도 있고. 그러면은 이 도화동은 심청이에게 어떤 공간이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도화동에서 심청이는 어땠을까요? 심청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맹인이에요. 아버지 나이는 그때 40세입니다. 그러니까 40세는 지금도 노산인데 그때도 노산이죠. 그러니까 엄마도 40세에 애를 낳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몰랐어.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고전을 안 읽은 이 폐입니다. 심청전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죠. 그냥 어쨌든 40세 아이를 낳는데 심청이가 태어나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이 아버지는 젖을 먹이로 동네를 이제 돌아다니죠. 그 심청이가 성장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는 맹인인데 동네에 적선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심청이는 어땠을까?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인간이 돼야 돼요? 그들이 기대하는 인간. 그렇죠. 그 사회 도화동에서 딱 기대하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 규칙에 맞는 인간. 근데 도화동은 어떤 공간이었냐면 이 아버지를 군자라고 여겨서 칭송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심학규가 그 동네에서 자라면서 동네의 규칙을 어기질 않았어요. 아주 심성곱게 동네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규칙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심청이도 동네에서 강제하는 규율에 맞는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칭송을 듣겠죠? 뭐라는 칭송을 들을까요? 효녀, 기특하다, 효녀다. 그러니까 이 심청이는 기특하다, 효녀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말하는 소리에 자기 삶을 맞춰가면서 살아난 거죠. 프레임이 싫어져.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렸을 때는 이 프레임이 자기를 압박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반항하는 시기가 오죠. 그게 언제예요? 애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사춘기 대충 몇 살입니까 그게? 10, 중이죠. 중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나라? 14살, 13살, 얘는 한 6살쯤 온 것 같아요. 대충 15으로 해보자고요.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져든 나이가 15살이에요. 그랬구나. 동네를 벗어난 게 이제 15살에 벗어나요. 이렇게 못 살아. 모르구나.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보통 엄마의 육사성성에 대한 드시기에 그렇죠. 엄마의 얼굴이 계속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작동량. 그렇죠.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버지에게 과하게 의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나중에 장승 부인이 나는 아들밖에 없다. 너 딸 삼고 싶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수락을 하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딸은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하고 과다한 이제 애착 현상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 소설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재밌을 것 같죠? 읽어보세요. 도화동은 어떤 공간인가?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도화동이 특유의 관습과 신념에 지배당하고 있는 폐쇄적인 공간이자 당시 주류사회의 이념을 오롯이 담아내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체로서 주어진 도덕관념을 반성하기보다는 주어진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군자라고 칭송하니까 그러한 수동적인 인간형을 보여주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란 심청이, 심학규 이 모두 이런 관습에 지배당하고 있고, 이 지배당한 이 관습이 내재화돼가지고 마치 자기 생각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 심청이 말하다 요거에 그대로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고전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언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단점은 어렵다는 건데 장점은 요걸 하나하나씩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풀다 보면 이 고전에 대해서 고대 세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려운 한자 언어에 대해서 좀 밝아져요. 그래서 한 권이 끝나고 나면 인문세계, 자기 고전에 대한 인문세계가 확 넓어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은 저는 이제 딴 길로 좀 잠깐 새는데 절대로 빨리 읽지 마시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조금씩 그 입으로 읊어가면서 절대로 눈으로 보지 말고 입으로 읽어가면서 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고전 읽기가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상은 공빙하여 얼음 구멍에서 잉어를 얻고 곽거라 하는 사람은 부모 반찬하여 놓으면 제 자식이 상머리에서 먹는다고 산채 묻으려 할제 금항아리를 얻어다가 부모 복양하였으니 사친지효가 옛사람만 못하나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오니 공양미는 자연히 얻을 것입니다. 깊이 근심 마옵소서. 아, 이거 15살 때 하는 얘기네. 대충 해석을 하면 이제 두 번째 곽거라는 사람 요거부터 해볼게요. 곽거라 하는 사람은 부모 반찬하여 놓으면 제 자식이 상머리에서 먹는다고 할 때. 그러니까 곽거라는 사람이 부모님한테 밥을 해서 이렇게 바쳐요, 반찬. 근데 이 자기 아들놈이, 그러니까 부모한테 손주죠? 후루룩 가서 이걸 반찬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자꾸 축을 내잖아. 그러니까 산채로 얘를 갖다 땅에 묻으려고 산에 데려가죠. 그래서 땅을 파요. 땅을 파니까 거기에 이제 금항아리가 나오는 거야. 아이고, 효도하니 하늘에서 상을 내렸다. 감동적이네요. 왜?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식을 반찬 먹는다고 땅에 묻는 이게 무슨 효? 이게 효 맞아요? 그러게요. 그 요즘 와서 생각해봐요. 부모님,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 묻고 못 살아요? 애가 좀 뭐 좀 이렇게 얻어먹는다고 애 때려도 이거 아동학대인데 얘를 산채로 땅에 묻으려고 데려가 산에 묻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누가 파묻은 돈다발이 나왔어. 자, 이 스토리를 이대로 옮겨봐요. 답이 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효 맞나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효가 아님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이 15살 입이 막 해요. 그게 자기 얘기냐? 내면하게 있죠. 그렇죠,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들의 출처가 전쟁도 심하고 굶주림도 심했던 그 시대상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이야기라서 조금 과하고 과장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좀 비인간적인 거잖아요. 이제 이런 곳에서 15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마침 아버지가 이제 사고를 쳤죠. 눈 뜨게 해준다니까 공양미 300석을 덜컥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300석을 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방이 붙었어요. 이렇게 백길에 처녀를 바치면 백길이 이제 순조롭다. 원하는 대로 돈 주겠다. 이런 방이 나붙었어요. 그래서 그 방을 보고 이제 심청이가 내가 가겠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까 승상 부인이라는 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심청이를 되게 예뻐했어요. 내가 그거 갚아줄 테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아니에요. 저는 약속했으니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가지 마라. 근데도 이제 아니에요. 약속했으니까 가야 돼요. 동네 사람들도 막 와 있거든요. 이렇게 끌려가는 그 잔인데 누구 하나 심청이를 말리질 않아요. 효녀 심청이다. 그 효라 동네 분위기를 알겠죠. 효녀니까. 그래서 어쨌든 안 갈 수도 있는데 심청이는 굳이 갑니다. 근데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 용궁으로 이제 튀어들어갑니다. 임당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물이라는 공간은 새로운 탄생을 매개하는 공간이에요. 물에 들어갔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새로운 인간이 되는 공간인 거죠. 심청에게는 어떤 공간이다? 용궁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용궁의 심청. 이제 용궁은 바닷속이죠. 바닷속 공간은 심청이 다른 존재로 태어나기 위한 매개 장소이자 제2의 탄생이 예비되는 공간인 거죠. 질문 들어갑니다. 심청이 용궁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3년 어떻게 알았어? 아까 말씀하셨죠. 아, 내가 말했어요? 기억이 안 나. 3년. 그러니까 15년간의 그 심청이의 그 아픔을 치유하는데 3년 정도 걸린다는 거죠. 혹시 나를 좀 치유하고 싶다. 그럼 몇 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게 시간을 준다면? 저도 3년? 3년? 3년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용궁에서 몇 년 있으면 치유될 것 같니? 라고 물었을 때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근데 계속 우리는 도화동 용궁 근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정한 시기에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치유가 됐다가 다시 도화동 가서 막 전쟁을 치르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치유된 부분이 있으면 또 궁궐에서 또 이제 안락한 평화를 찾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 그러면 사람마다 자기가 처해진 공간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치유하는 방법도 각자 다르거든요. 그럼 심청이는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었을까? 이 소설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고대 소설의 또 장점이자 단점인데 심리 묘사가 아주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몰라. 고대 소설은 그냥 상황만 스케치하고 넘어가 짧게 팍팍팍 넘어가거든요. 현대 소설은 아주 개인의 어떤 심리와 이런 것들 묘사가 탁월하잖아요. 고소설은 그렇지 않아서 장점이 뭐냐면 이 심청이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나의 그러니까 독자가 읽는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근데 아주 세밀하게 잘 이렇게 묘사된 소설들은 이 소설을 따라가기도 버겁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따라가기도 버겁잖아요. 근데 이제 심청이는 그 묘사가 안 돼 있으니 우리는 마음껏 우리가 주물를 수가 있죠. 한번 주물러 봅시다. 그래서 영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하늘에서 이렇게 명령이 내려와요. 명일에,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출천 효녀 심청이가 그곳을 갈 것이니 몸에 물 한 점 묻지 않게 하되. 용궁인데 물 한 점 묻지 않게 하되. 불가능한데. 만일 모시기를 실수하면 사해 용왕은 천벌을 주고 지부왕은 손도를 줄 것이니 수정궁으로 모셔들여 3년 공개한 후 단장하여 세상으로 환송하라. 이런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멋있다. 굉장하죠, 그죠? 누가 나한테도 이런 명령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멋있다. 저 최희선은 정말 존귀한 존재니 니네들 건드리지 마. 막 이렇게. 근데 이 명령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밖에 못해. 나는 이러한 존재야. 누가 나를 범할 수 없어. 건드리지 마. 이게 자기한테 명할 수가 있는 거죠. 명했을 때 드디어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상처가 많은 거는 경계가 허물어졌을 때거든요. 내 영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상대방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경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했는데 치유의 시작은 이 경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경계 설정. 나는 이 경계를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거야 라는 명령을 자기 자신한테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심청이가 그 결핍의 원인이었던 어머니의 부재였잖아요. 여기서 엄마를 만나요. 엄마는 또 이제 벌써 무슨 하늘에 선녀가 돼가지고 어디 무슨 직책을 또 맡고 있어. 직장 여성이야. 그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심청이하고 만나서 아이고 내 딸아 정말 이쁘다. 막 얼굴도 불보고 이런데 근데 내가 오늘 바빠서 빨리 가야 돼. 여기서 잘 살다가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 봐라 뭐 이렇게 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직장 여성이야. 너무 바빠 엄마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굴도 대보고 수족도 만져보며 귀야 목이 흰 것은 너희 부친 같도다. 손가발이 고운 것은 어찌하니 내 딸이랴. 내 끼던 옥지안도 네가 지금 가졌으며 수복강령 태평안난 양편에 새긴 돈 홍전 개불줌치 청홍당사 벌매득도 내가 찾구나. 이거 다 이제 액세서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만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쁘다, 너는 귀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얘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귀한 대접을 하니까 이 3년의 세월 동안 그 결핍의 그 가난과 동정과 이런 낮은 자존감들이 3년 동안 어떻게 되죠? 쑥 커지는 거죠. 탄탄한 심청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심청이 탄탄해졌어요. 세상에 나가서 이제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심청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자가 된 거죠. 고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를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여자고. 왕비 뭐 그렇죠. 왕비, 왕후, 이게 가장 고귀한 사람, 여자가 다다를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심청이를 뭐라고 표현해 줄까요?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왕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예, 이제 우리가 해석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이라는 그 계기를 이용해서 떠났구나, 노화동을 결단을 했구나, 죽더라도 여기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렇게 자기가 의식적으로는 안 했더라도 무의식적인 충동에 의해서 여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계기들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떠나버려요. 공양미 300이 내가 대주겠다. 대주겠다 했는데도 핑계서.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거든요. 그건 심청이가 이게 공양미가 뭐 죽고 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여기 일단 떠나고 가야 되겠어. 그런 무의식이 작동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는 20대 15살의 심청이는 과도한 우울증 환자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꾸려야 되는데 어떠한 힘도 없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포기한, 차라리 죽으러 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그 뱃사공들이 아버지의 공양미 300석을 갚아주고 또 이 아버지가 잘 살 수 있도록 공양미 200석도 주고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동네에 이제 빌려주고 세를 받아서 그 이자를 받아서 살 수 있게끔 또 조처를 나중엔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가도 이제 아버지는 살 수 있을 거라는 도화동 떠나기 직전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조금 무게를 두고 싶어요. 가장 큰 반항이 뭔지 아세요? 부모에게 가장 큰 반항.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 부모가 막 얘기하면은 하다다다 이렇게 하는 게 그거는 가장 소극적 반항이에요. 부모한테. 가장 적극적 반항은 부모 말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해버리는 거. 아 그래요? 이놈 자식 공부도 못하는 놈이 나가 죽어라 하려면 나가 죽어버려. 나가지고 카프카가 그런 소설을 썼어요. 아버지하고 막 싸워요. 저 이 새끼 나가 죽어 이러니까 정말로 딱 나가서 강에 뛰어들어 죽어버려요. 이게 가장 적극적인 반항이거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세요. 거기 나는 적극적 반항하는 어린 금쪽이들을 많이 보거든요. 엄마의 두려움을 그대로 실현시켜줘 버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효자였어요. 그러면 반항했나요? 부모님과 계속 싸우면서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상당히 효자였다 느낌이. 반항을 안 하는 셈이다 그죠? 저는 효의 모습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부모님께 내 의견을 개진하고 부모님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참고는 나는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 그대로 실현돼서 내 삶을 사는 거는 가장 큰 불효고, 그렇다고 부모하고 완전히 엇나가서 이것도 이제 소극적인 불효고, 그 중간 지점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궁궐은 어떤 공간인지 좀 먼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궁궐이라는 공간을 상정한다는 거. 어떤 공간일까? 저는 아까 여기 오니까 여기가 제 궁궐이더라고요. 책 있지, 시원하지, 음악도 틀어주지, 뭐 커피도 있지. 이게 저한테 이런 공간들이 이제 궁궐이거든요. 여기서는 몇 시간이라도 행복하게 놀 수가 있는 공간인데, 각자의 궁궐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이러이러한 공간이 나에게는 궁궐이야. 라는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궁궐에 대한 이미지나 영상이 뚜렷할수록 거기에 다가간다고 해요. 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데아, 여러분들의 궁궐이 무엇인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나는 이런 공간이면 궁궐이겠어. 자, 선생님. 저는 쌤이 지가서가가 지금은 저의 궁궐이라서 울산에는 지금 지가서가가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궁궐은 어떤 공간일까요? 공연장. 공연장. 특히 무슨 공연장? 어떤 거? 요즘에는 국악에 조금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아니랑 국악 맞네. 공연을 좀 찾아서 선생님한테 궁궐은 어디실까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는. 생활 소음도 전혀 들리지 않고
방 안에 가두면 되겠네. 그치. 나는 그 생각했는데.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선생님은 어떤 공간이에요, 스만? 저는 도서관. 참 여기 있는 분들은 참 소박하네. 소박해서 다른 곳에 가니까 뭐 몇백 평의 대지에 성이 있고 거기에 헬기가 앉아야 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 거기 맞을 수 있겠네요. 헬기가 떠나갈 수 있는 거. 헬기가 떠나갈 수 있는 웃으셨는데 혹시 예, 궁궐이 궁궐이 어디신 거예요? 어떤 공간이면 자기한테 궁궐이실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곳이 여기요? 와, 좋은 데 잡혔네. 세관이 최고의 와, 제일 멋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궁궐을 그렇지. 원하면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죠? 바로 갈 수 지금 있어요. 행복한 게 제일 좋아. 자, 그러면 이제 궁궐은 이런 새로운 존재자가 사는 공간이죠. 근데 이제 의문이 하나 들어요. 심청이가 영궁에서 연꽃을 타고 올라와요. 그 옛날에는 최고의 존재자가 왕비였다면 최고의 상징이 연꽃이에요. 연꽃에 실려서 이 이제 지상으로 다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존재자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연꽃을 타고 딱 왔어요. 그래서 이제 뱃사공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왕한테 바쳐요. 그러면 효녀라며 심청이가 누구한테 가야 돼? 아빠한테 주세요. 아버지한테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한테. 도화동 가서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사나. 그렇지. 나 떠나서. 효녀라며. 안 가? 뭐 아버지는 다 살만하게 해놓고 왔으니까. 그래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효녀라며. 그래도 이제 궁금하니까 혼자 막 울어 막 글 쓰면서 우리 아버지 막 이럴 텐데 그걸 또 왕이 봐. 왜 우시오 하니까 실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 그러면 가서 모셔와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가 실마리가 풀려나가거든요. 아빠 모시고.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있는 거죠. 왜 심청이는 도화동으로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이 궁궐을 떠나지 않고 있을까? 그래서 이걸 좀 상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도화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 변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간습과 억압으로 이제 더 이상 심청이를 규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화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신하들을 보내죠. 도화동으로 쫙. 아주 가 보니 아버님 벌써 떴어. 뺑덕어미랑. 그래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뭘 해요? 맹인장치를 여는 거죠. 아버지하고 심청이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궁궐이에요. 그 이외의 장소에서는 만나지 못해요. 이게 만난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 해서 인재, 화합이라는 관계 형성이 또는 효라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이제 진짜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만남이라는 어떤 메타포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 궁궐에서 만나요. 즉 우리가 누구하고 화합을 하고 누구하고 잘 지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회복돼서. 그렇죠. 내가 치유하지 않는 도화동의 상태일 때는 타인이 내 공간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매개해야 되는 공간이 어디다? 용궁이다. 다들 용궁 하나씩은 거쳐야 된다. 또는 용궁 하나씩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치유될 수 있는 공간,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자기에게는 다 필요하다. 그게 이제 아까 도서관을 얘기하기도 하고 공연장을 얘기도 하시는데 그게 용궁일 수도 있고 궁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지금까지 이제 절반 정도 왔어요. 심청이 얘기만 쭉 했거든요. 이제 심학교 얘기도 해야 돼요. 네. 전에 할머니들이 있는 곳에 가서 심청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기대했던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청전을 기대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심청전을 들고 와서 얘기하니까 충격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막 우시는 거야. 할머니 한 분이.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심학교였네. 그래서 이제 심학교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까지 심청이를 만나봤잖아요. 이제 지금까지 만나본 심청이가 좀 어떠신지 그 얘기를 하고 심학교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진짜 류스님, 예. 심청이 너무 재밌고요 일단. 그리고 심청이가 제가 지금 듣고 해석하는 말, 심청이가 자발적인 자기 의지에 의해서 영궁으로의 행동을 했다면 심청이 참 대단하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멋있다.
우리 사실 그런 용기 못 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못 내죠. 네. 그래서 멋있어. 대단해. 선생님 새롭게 만난 신청이 저도 비슷한 걸 느꼈는데요. 신청이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듯이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성이 없이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또 아버지의 어떤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근데 사실은 그 아내를 보면 신청이가 자신의 그 용기, 선택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신청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화적 사고로 이제 나오지만 용궁이라는 데를 갔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공간적 변화인 것 같거든요.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도 그거를 본인이 어떤 확 이렇게 바꿔버리는 선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주인공답다는 느낌. 주인공. 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같지 않나요? 자기 자신 같지 않나요? 내 인생에서도 그런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신청이의 용기 있는 신청이 일단 박수를 멋지시다. 보내고 심학규는 좀 이렇게 초장에는 좀 욕 좀 들어먹어야 돼요.